안녕하세요. Believe It Programming 헤드 코치 홍준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로스핏 선수로서 거의 9년 동안을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만약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다시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8가지 정도, 만약 크로스핏 선수를 지금 꿈꾸시고 있다면은 한 8가지 정도의 조언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정확히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핏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뭐 본선 진출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로컬 스로우다운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게임즈가 목표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진심 어린 생각은 정말 목표를 잡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여정을 원하는가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게임즈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게임즈를 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게임즈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리커버리랑 영양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얼만큼 희생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목표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본선 진출, 세미파이널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운동량과 영양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계신 직업, 그리고 뭐 직업 외에도 이제 뭐 애완견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다른 시간들을 배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선수로서 활동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게임즈를 가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게 18살 때였거든요. 근데 18살 때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죠. 뭐 희생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때는 아직 대학을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심 어린 게임즈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러면 진짜 멋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여정인데, 어떻게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처음에 목표를 잘 잡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어렸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뭐 누구나 다 좀 큰 목표를 갖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고 철이 들다 보면은 이제 그 목표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저는 철이 안 들었나 봅니다. 왜냐면 아직도 제 목표는 게임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목표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랑 이런 직업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얼만큼의 희생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신체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제 직업이 건설업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나르고 그러면서 훈련에 집중할 만한 시간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페인트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리커버리에 엄청나게 큰 지장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직업,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직업이 없고 직업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신체적이지 않은 좀 자택근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자택근무를 하면서 크로스핏 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크로스핏이 엄청나게 큰 일부고 그 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택근무 이런 거, 자택근무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좀 요구가 많지 않은 것들을 직업으로 찾는 것을 저는 뭐 당연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선수로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은 박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박스에 오래 있기 때문에 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대신 코칭이라는 직업은 정말 계속해서 뭐 데모도 해야 되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요구가 적은 직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코치로 생활을 하면서 코치로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박스에 거의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유의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가장 최적의 직업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부모님 돈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직업은 없죠. 그냥 선수로서만 쭉 활동할 수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크로스핏 세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스폰서십만 받고도 선수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0.01%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100명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정말 크로스핏 선수로서 정말 활동을 하고 싶은가, 네,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오버 트레이닝이 언더 트레이닝보다 더 중요하다. 오버 트레이닝이 언더 트레이닝보다 더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부분 선수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크로스핏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죠. 뭐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중독이 돼서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더 많은 와드들을 하고 더 많은 액세서리를 하고 그러면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도 당연히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 크로스핏을 사랑하는 선수로서는 정말 오버트레이닝만 조심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버트레이닝이 오면은 뭐 당연히 일단 동기부여도 덜 되고, 그리고 컨디셔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상도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은 뭐 일단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저도 뭐 전에 많이 겪어봤고 지금도 때때로 겪는 그런 현상이긴 한데, 이제 오버트레이닝보다는 이제 언더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버트레이닝에 오면은 일단 부상의 위험이 올라가고, 일단 부상을 당하면은 그냥 한 3개월에서 크게는 12개월까지 그냥 그 시간이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오버트레이닝,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만큼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이 얼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 구간에서만 정말 가장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 리치 프로님 그때는 오버트레이닝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죠. 왜냐면 그때는 뭐 개인 프로그램도 없고, 일단 템플릿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그냥 자신이 더 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추가해서 더 넣고, 그래서 하루에 얼만큼 훈련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였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게임즈를 가야 된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스포츠 퍼포먼스의 지식이 크로스핏으로 오면서 트레이닝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속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도 많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에서도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약점들을 반영을 해서 최선으로 오늘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언더 트레이닝이 제 생각에는 오버 트레이닝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템플릿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은 제 생각에는 더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5년차, 6년차, 7년차 이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와드를 했을 때도 만약에 5세트로 인터벌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4세트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선수는 왜 4개밖에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피트니스가 좋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는 그게 알맞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른 선수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솔직한 능력, 지금 오늘의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 없이 그냥 자신에 맞게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팁 넘버 4는 이제 부상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버트레이닝을 하면은 부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부상은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서 가장 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상이 오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아니면은 1년 반까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부상이 왔는데 뭐 이거를 빠르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부상이 오면은 부상이 이미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상의 부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은 약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아직 없거나 부상이 아직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정말 부상만큼 중요하게 피해야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상이 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피할 수 없는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내려가다가 잘못 발목을 뒤틀렸다거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상은 이제 오늘의 퍼센트가 75%인데 그 이상으로 억지로 들려고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어깨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토투바 120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명히 자신도 제한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부상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부상입니다. 왜냐면은 조금만 더 천천히 훈련을 하면은 그런 것들은 많이 없앨 수 있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근데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 부상이 100% 사라진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컨트롤할 수 없는 부상으로만 확률적으로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부상을 당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최대한 빨리 약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9년 전에 크로스핏을 시작했을 때는 뭐 개인 프로그래밍이라는 컨셉 자체가 엄청나게 적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은 경로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트레이닝 캠프, 그러니까 뭐 메이햄 아니면 인빅터스 같은 캠프를 들어가서 모두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합동 훈련식으로 매일 하는 방식이 있었고,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이제 템플릿 프로그램을 자신의 박스에서 혼자서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9년 전에는 가장 컸는데, 요즘에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죠. 그래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선수로서 정말 진지하게 훈련을 하고 싶다 하면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약점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내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분이 그 약점들을 잘 파악해서 더 객관적인 면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선수로서는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코치로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6개월에서 12개월을 봤을 때 오픈이 2월이니까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피트니스를.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핏 선수로서 정말 불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을 설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을 설칠 이유는 선수로서 좀 해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점 개선을 하면서 그 약점이 점점 강점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정말 성취감이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선수로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이제 약점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점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약점은 뭐 당연히 개인적으로 운동 자각도, 그러니까 만약에 체투바가 약점이다라고 하면은 15개를 했을 때 갑자기 RP가 확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체투바의 뭐 자세가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15개 이상으로 언브로큰으로 할 만한 근지구력이 받쳐주지 않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어딘가에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자각도가 확 올라가는 동작들, 그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봤을 때도 나는 로잉이 너무 싫어 라고 하시면은 로잉이 약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로잉이 왜 싫냐? 체중이 낮아서, 아니면 로잉 자세가 안 좋아서, 아니면 댐퍼 세팅이 너무 높아서, 아니면 영양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서, 직업 스트레스가 많아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나는 로잉이 안 좋은 점이 뭐 키가 너무 작다, 아니면 체중이 너무 낮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뭐 로잉에서는 단순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크게 봤을 때는 로잉을 하면서도 자세도 있고 호흡도 있고 전체적인 심폐지구력 능력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왜 약점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듣는 약점이 운동 수행 능력 아니면 카디오가 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보면은 정말 카디오가 문제면 그러면은 스트렝스 지수가 높아야 되고 카디오 동작들의 지수가 비교적으로 높아야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심폐지구력, 짐내스틱 그리고 근력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심폐지구력이 문제예요 라고 하시면은 다른 두 개는 그래도 이것보다 비교적으로 더 수행 능력이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인지를 하시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2주 동안 객관적인 테스트를 봤을 때 이 수행 능력이 생각보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바벨 사이클링을 했을 때 심폐지구력 능력이 많이 털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심폐지구력 문제가 아니라 바벨 사이클링 문제의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마라톤 선수한테 프렌을 시키면은 심폐지구력 때문에 제한이 오는 게 아니라 일단 키핑 풀업의 근지구력하고 그리고 스러스터의 근지구력 그것 때문에 제한이 오지만 하지만 운동 자각도를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심폐지구력에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약점이 어떤 게 정말 약점인지 그거를 정말 처음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더 잘하는 선수랑 합동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크로스핏 뉴 잉글랜드라는 엄청나게 전설적인 박스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카트린, 데이비스 더럴, 그리고 맷 프레이저, 브룩 웰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동 훈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레벨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랑 능력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훈련하고 나가면은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합동 훈련으로 같이 또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더 높은 선수랑 같이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일단 자신에게 바라보는 기준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더 크게 발전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훈련을 매일 하면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서 저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식도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선수하고 운동을 하면서 많이 물어볼 수도 있죠. 사소한 질문들 아니면은 좀 중요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좀 많은 지식들을 얻고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합동훈련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8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훈련을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크로스핏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크로스핏을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이 스포츠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제 선수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저 선수보다 더 잘하고 싶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인지도를 좀 얻고 싶어 라고 해서 선수가 되는 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당연히 그게 이렇게 요거 아니면 요거다가 아니라 뭐 두 개 다 이렇게 혼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원천적으로 크로스핏 선수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훈련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거나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훈련을 더 이상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정신이 약한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게임즈 선수들도 이제 훈련을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번아웃이 좀 크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차피 선수로서는 매일 해야 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서 정말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서로 농담 주고받으면서 좀 재미있게 훈련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것보다 더 선수로서 피트니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훈련을 즐겨라. 그리고 마지막
다른 취미들은 선수에 도움되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운동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취미들이 있는 것은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취미 없이 그냥 운동만 전념을 한다면은 당연히 엘리트 선수로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선수들도 번아웃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크로스핏에만 자신의 가치를 크로스핏에만 넣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만약에 대회에 나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등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자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번아웃이 빨리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가치를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 넣는 것보다는 일단 인생이라는 것은 크로스핏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취미들은 이제 선수로서 도움이 되는 취미들을 찾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 생각으로는 제 관점에서는 좀 저에게 해가 많이 됐던 것들 중 하나는 당연히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을 찾기 전에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는 저는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프로그램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에 빠지게 되면서 수영을 하고도 보디빌딩을 하면서도 이제 게임을 조금씩 덜 하게 되고 그만큼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로스핏을 정말 사랑해서 중독이 돼서 선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사고방식은 어떤 한 가지를 했을 때 그게 재밌으면 거기에 중독이 빨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 빨리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로스핏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취미들을 찾게 된다면은 저는 만약에 취미를 크로스핏 선수로서 찾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들을 아니면 취미들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취미들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크게 예를 들어서 암벽 등반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크로스핏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암벽 등반 선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암벽 등반이 재밌지만 아직 그래도 크로스핏이 나의 가장 큰 열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active recovery 쉬는 날에는 암벽 등반을 하면서 이제 전완 스트렝스, upper body pulling strength를 조금씩 향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너무 신체적인 그런 취미를 갖게 되면은 오히려 훈련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암벽 등반 같은 경우는 제 관점에서는 볼더링 같은 거는 이제 30초에서 1분이면은 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신체적인 요구가 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일단 정신적인 좀 퍼즐을 신체적으로 푼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3시간 이상 하시는 거가 아니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하고 거기서 액티비티 리커버리 그러니까 그 목요일이나 일요일 날 그렇게 한번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전완근 이런 그립 트레이닝, 폴링 스트렝스 트레이닝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신체적인 취미 외에서도 크로스핏에 도움이 되는 취미들은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 그러니까 요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취미를 들게 되면은 당연히 영양만큼 크로스핏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요리에 만약에 취미가 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른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죠. 리치 프로닝도 많이 하는 취미인데 이제 사냥 이 사냥이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면서 좀 많이 자연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제 정신적인 면으로서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신체적이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사냥을 통해서 만약에 노루를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단백질, 고기가 많고 그리고 그 고기의 퀄리티만큼 좋은 것은 미국 어디를 가든 정말 노루 고기만큼 퀄리티가 좋은 그런 단백질을 얻는 취미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도 사냥을 하면서도 크로스핏 훈련을 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른 취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크로스핏에도 도움이 되는 취미를 습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8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좋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이 보고 싶다면은 댓글에도 뭐 더 보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